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4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 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결국 환자들을 울게 만든 말. 살다 보면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구해주고 상황을 바꾸어줄 도움의 손길만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은 우리를 어두운 슬픔의 동굴로 숨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나중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포자기 해버리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것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실험이다. 그는 커다란 상자 안에 개를 넣고 문을 닫은 다음 5분에 한 번씩 연속해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처음에 전기 충격을 당한 개는 상자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계속 탈출에 실패하자 어느 순간 희망을 잃어버린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어느 날 상자의 문을 열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자 개는 도망칠 수 있는데도 그대로 상자에 머물렀다. 고통스러운데도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어릴 적 부모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경우 아이는 어느 순간 도망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폭력을 견디며 그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확신처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성인이 되어 충격적이거나 긴장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속에 박혀있는 무력감이 되살아나게 된다.
무력감에 짓눌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는 개처럼 말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번번이 취직에 실패한 승우 씨는 진료를 시작한 첫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슬프고 지친 목소리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요즘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서 취업과 관련해서도 강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그에겐 비슷한 경험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맨 처음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주 몸이 아프더니 결국 성적이 떨어져서 목표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물론 그때는 남들도 다 겪는 고3 병이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선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자 학점이 안 나와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3학년이 되었을 때 동아리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회장직을 맡긴 했지만 회장이 되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친구들이 공부를 이유로 하나 둘씩 동아리에 안 나오자 배신감이 들고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동아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고 급기야 동아리방 문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결국 그는 학기 중간에 덜컥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해버렸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대학 입시, 동아리 회장 등 성취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자꾸만 뒷걸음질 쳤다.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감을 잃고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뒷걸음질 친 걸까? 그의 습관적인 무기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알고 보니 그 시작은 4살 때부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가 울던 장면이 또렷이 박혀있다. 비교적 유복하고 어려움 없이 살던 아버지에게 경제적 몰락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술에 절어 살면서 세상을 욕하고 자신의 실패를 모두 세상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와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면서 그 감정을 풀었다. 우울하고 병약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인 승훈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장남으로서 불쌍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다.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공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조그만 실수만 저질러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때리기 일쑤였다. 전교 1등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아직도 그는 아버지가 한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따위 학교에서 1등한 게 잘한 거냐?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
전반적인 기분을 지배하는 무기력이 학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 몰락의 충격을 받고 세상이 무섭다는 사실을 처음 배운다. 그 다음 한숨 짓고 우울해하는 어머니로 인해 그의 무력감은 한층 더 학습된다. 게다가 난폭한 아버지에게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가족 관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으리란 것이다. 그는 어릴 적 늘 뿌연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누군가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으로 여태껏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애써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 예로 내가 그에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 출신이라고 언급하자 그는 운이 좋아서 어쩌다 그 대학에 입학했고 시험 때마다 당일치기를 했는데 운 좋게 성적이 잘 나와 무사히 졸업한 거라고 항변했다. 그 증거로 자신은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만을 반복해왔으며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한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당일치기를 해서 좋은 학점을 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면접 시험에서도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 없는 태도 때문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하자 그는 애써 부인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다며 자신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는 얘기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너무 어렸고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몇 분이 흘렀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울음을 터뜨렸다.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그날 참 오래도록 서럽게 울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폭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무력했던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울고 난 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 무력감이 몰려올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책이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면 절대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우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내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소량의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훈 씨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릴 적 경험한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차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지금은 어른이고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탈선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대견해 했다. 또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았는데 실은 진정으로 자신을 염려하고 아끼는 친구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 보였다. 한동안 승훈 씨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와 의존적인 어머니는 여전하고 그 또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다. 어린 시절에 무력했던 자신을 떠나보낸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열심히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더니 8개월 뒤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어떤 자극이 오든 반응을 보일지 말지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돌려주면 그만이듯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수 하나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수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고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은 선택권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그 결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당장 화를 낼지 말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내 통제하에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날 수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수도 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가?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2.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 과장. 주식하느라 일은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4.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5.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엎었던 어둠이 점차 거치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6.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 넘기고 그래도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에 실려 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반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후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물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미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봤자 언제나 그 자리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 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되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테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 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4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 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결국 환자들을 울게 만든 말. 살다 보면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구해주고 상황을 바꾸어줄 도움의 손길만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은 우리를 어두운 슬픔의 동굴로 숨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나중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포자기 해버리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것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실험이다. 그는 커다란 상자 안에 개를 넣고 문을 닫은 다음 5분에 한 번씩 연속해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처음에 전기 충격을 당한 개는 상자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계속 탈출에 실패하자 어느 순간 희망을 잃어버린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어느 날 상자의 문을 열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자 개는 도망칠 수 있는데도 그대로 상자에 머물렀다. 고통스러운데도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어릴 적 부모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경우 아이는 어느 순간 도망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폭력을 견디며 그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확신처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성인이 되어 충격적이거나 긴장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속에 박혀있는 무력감이 되살아나게 된다. 무력감에 짓눌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전기 충격을 피하지 않는 개처럼 말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번번이 취직에 실패한 승우 씨는 진료를 시작한 첫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슬프고 지친 목소리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요즘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서 취업과 관련해서도 강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그에겐 비슷한 경험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맨 처음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주 몸이 아프더니 결국 성적이 떨어져서 목표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물론 그때는 남들도 다 겪는 고3 병이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선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자 학점이 안 나와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3학년이 되었을 때 동아리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회장직을 맡긴 했지만 회장이 되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친구들이 공부를 이유로 하나 둘씩 동아리에 안 나오자 배신감이 들고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동아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고 급기야 동아리방 문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결국 그는 학기 중간에 덜컥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해버렸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대학 입시, 동아리 회장 등 성취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자꾸만 뒷걸음질 쳤다.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감을 잃고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뒷걸음질 친 걸까? 그의 습관적인 무기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알고 보니 그 시작은 4살 때부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가 울던 장면이 또렷이 박혀 있다. 비교적 유복하고 어려움 없이 살던 아버지에게 경제적 몰락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술에 절어 살면서 세상을 욕하고 자신의 실패를 모두 세상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와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면서 그 감정을 풀었다. 우울하고 병약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인 승훈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장남으로서 불쌍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다.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공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조그만 실수만 저질러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때리기 일쑤였다. 전교 1등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아직도 그는 아버지가 한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따위 학교에서 1등한 게 잘한 거냐?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 전반적인 기분을 지배하는 무기력이 학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 몰락의 충격을 받고 세상이 무섭다는 사실을 처음 배운다. 그 다음 한숨 짓고 우울해하는 어머니로 인해 그의 무력감은 한층 더 학습된다. 게다가 난폭한 아버지에게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가족 관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으리란 것이다.
그는 어릴 적 늘 뿌연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누군가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으로 여태껏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애써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 예로 내가 그에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 출신이라고 언급하자 그는 운이 좋아서 어쩌다 그 대학에 입학했고 시험 때마다 당일치기를 했는데 운 좋게 성적이 잘 나와 무사히 졸업한 거라고 항변했다. 그 증거로 자신은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만을 반복해왔으며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한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당일치기를 해서 좋은 학점을 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면접 시험에서도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 없는 태도 때문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하자 그는 애써 부인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다며 자신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는 얘기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너무 어렸고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몇 분이 흘렀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울음을 터뜨렸다.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그날 참 오래도록 서럽게 울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폭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무력했던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울고 난 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 무력감이 몰려올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책이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면 절대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우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내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소량의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훈 씨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릴 적 경험한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차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지금은 어른이고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탈선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대견해 했다. 또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았는데 실은 진정으로 자신을 염려하고 아끼는 친구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 보였다. 한동안 승훈 씨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와 의존적인 어머니는 여전하고 그 또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다. 어린 시절에 모력했던 자신을 떠나보낸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열심히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더니 8개월 뒤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어떤 자극이 오든 반응을 보일지 말지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돌려주면 그만이듯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수 하나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수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고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은 선택권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지 찾아보게 된다. 그 결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당장 화를 낼지 말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내 통제하에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날 수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수도 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가?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2.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 과장. 주식하느라 일은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4.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5.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엎었던 어둠이 점차 걷히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6.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 넘기고 그래도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에 실려 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반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흐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물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미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봤자 언제나 그 자리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 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되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테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 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